추석 때마다 25명분 상차림을 혼자 준비해온 이선아 씨. 언니,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게 음식이야? 시누이들의 집단 조롱,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김치 국물 하나도 못 챙겨. 이게 집안 망신이지 뭐야. 라며 모든 친척 앞에서 아내의 뺨을 때리는 남편.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보였던 이선아 씨에게 자신들의 전 재산이 넘어갈 거란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여자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그녀, 이선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추석 당일 25명분의 상차림을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죠. 선아 씨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젖히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강태준 씨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마저 죽였죠.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엔 30년 가까이 반복해온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마자 선아 씨는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머릿속으로 작업 순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밥솥 2대를 동시에 돌리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갈비찜부터 압력솥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모듬전은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해서 호박, 감자, 고기 완자까지 순서대로 부쳐야 하고, 잡채는 당면을 먼저 불려놓고 각종 채소들을 데쳐서 볶아야 했습니다. 산적 준비를 위해선 쇠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재워둬야 하고, 생선전은 조기를 손질해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야 했습니다. 나물 4종류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순서대로 데쳐서 각각 다른 양념으로 무쳐야 했죠. 그야말로 혼자서 해내기엔 벅찬 분량이었습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구부러져 있었고 두 손은 기름과 양념, 양파의 매운 기운에 얼얼했습니다. 손목엔 파스가 붙어 있었지만 통증은 여전했죠. 하지만 선아 씨는 묵묵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니까요.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죠. 강선미 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강영미 씨, 강민숙 씨, 강정희 씨, 강진희 씨까지 5명의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언니 왔네. 어서 와. 아, 벌써 음식 냄새가 진동하네. 선아가 새벽부터 준비했나 보다. 그럼 명절에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시누이들은 각자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평가가 시작됐죠. 이건 너무 짜네. 저건 달고. 이건 또 싱겁다. 강선미 씨가 젓가락으로 갈비찜 국물을 찍어 맛보며 혀를 찼습니다. 선아야, 이거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강영미 씨도 나물을 집어먹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나물은 좀 더 간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맛이 심심해. 강민숙 씨는 아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작년에도 그랬잖아. 매년 똑같네. 우리 엄마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5명의 시누이들은 마치 심사위원이라도 된 듯 선아 씨가 만든 음식을 번갈아가며 품평했습니다. 선아 씨의 동선은 계속해서 끊겼고 주방은 점점 어수선해졌죠. 선아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네. 그럼 도와주든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죠. 그때 거실에서 남편 강태준 씨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명절인데 부엌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아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잠깐 조용해졌다가 태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할 일이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해. 아내가 할 일. 그 말이 선아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이게 아내가 해야 할 일일까요? 25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 강말순 씨가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맘만 있구만. 니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짧고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죠. 시누이들도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아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팔순이 다 된 연세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 편이었거든요. 잠시 후 선아 씨의 아들 강도현이와 딸 강서진이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현이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서진이는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도현이가 엄마의 손목에 붙은 파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손목 또 아파? 서진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냥 이제 따로 살아. 따로 살자는 말.
그 말이 선아 씨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거죠. 선아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은 지나가고 나는 남겠지.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신호가 거세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축복의 명절이 왜 검증과 비난의 무대가 되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짧은 옹호 한마디가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선아 씨에게는 더욱 슬펐습니다. 시계가 정오를 가리켰습니다. 선아 씨는 마침내 모든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넓은 상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 나물, 그리고 김치까지 빼곡하게 놓여 있었죠. 25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큰 상에, 아이들은 작은 상에 둘러앉았죠. 선아 씨는 여전히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부족한 반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많이 드세요. 선아 씨가 마지막 접시를 올리며 말했을 때 태준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집사람이 새벽부터 고생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겉으로는 아내를 치켜 세우는 말이었지만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듯한 톤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혀끝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갈비찜 좀 달지 않아? 나물도 간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손이 많이 갔네. 수고했어.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애매한 평가들이 계속됐습니다. 선아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선아 씨가 빈 접시들을 치우려고 상 주변을 돌다가 김치통을 옮기는 순간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김치 국물 한 방울이 태준 씨의 흰 셔츠에 튀었던 것입니다. 순간 태준 씨의 얼굴이 번개처럼 굳어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죠. 정적 속에서 태준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그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죠. 김치 국물 하나도 못 챙겨. 이게 집안 망신이지 뭐야. 선아 씨는 황급히 냅킨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지만 태준 씨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고. 그는 주먹을 쥔 채 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뭐야? 체면을 구겨놓고. 갑자기 태준 씨가 상을 3개 밀었습니다.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갈비찜 국물이 바닥에 퍼졌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시누이들이 놀라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기만 했죠. 선아 씨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그릇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거든요. 일어나. 태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고. 선아 씨가 천천히 일어서자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 씨의 손바닥이 선아 씨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호흡도 심지어 심장 소리까지도요. 선아 씨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조카들이었죠.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누이 중 한 명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강말순 씨가 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태준아. 다 보고 있지 않니? 하지만 태준 씨는 시어머니의 제지도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부부 일이에요. 이 여자가 체면을 구겨놓았단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 이 꼴이 뭐예요?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선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죠. 코끝에는 김치 냄새와 분노의 냄새, 그리고 수치심의 냄새가 섞여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아 씨는 눈길 한쪽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아들 강도현이가 이를 악물며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고 딸 강서진이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어요. 태준 씨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어른들 일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서연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순간 선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의 평화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일방적인 참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참음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맞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데 왜 자신이 먼저 사과부터 하려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범죄 아닌가요? 태준 씨는 여전히 분노에 찬 채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야.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어색한 침묵을 지켰고 아이들은 명백히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었죠. 이 가족은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는 기름과 수치심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아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그 모욕감은 마치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죠. 이게 정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태준 씨는 이미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 강말순 씨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선아 씨와 두 아이만 남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도현이가 형광펜으로 칠해진 형사법 서브노트를 펼쳤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는 법률 서적들을 늘 옆에 두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공부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선아 씨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소파에 앉았죠. 엄마, 오늘 일 정말 심각해요. 도연이가 펼쳐놓은 법률 서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한 행동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선아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 집안일을 바라본다는 게 생소했거든요. 도연아, 그래도 가족 간의 일인데. 그때 딸 강서진이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서진이가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홈캠의 클라우드 저장소였죠.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니? 선아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도둑 방지용으로 설치했는데 계속 녹화되고 있었어요. 보세요. 서진이가 몇 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태준 씨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 물건을 던지는 모습, 선아 씨에게 손을 대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 증거예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요. 도연이가 서브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증거보전 절차,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 신청까지 다 가능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선아 씨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그 장면들은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정말 내가 저런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들아, 이게 정말 효력이 있을까? 아버지는 그래도. 선아 씨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엄마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서진이의 직설적인 말이 선아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정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말. 언제부터 자신이 그런 존재감을 잃고 살았던 걸까요? 도연이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임시조치 명령도 받을 수 있고요. 임시조치가 뭐야? 가해자의 접근 금지, 전화 금지, 같은 주거지 거주 금지 등이요. 법이 엄마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아 씨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참아온 세월이 있었고 가족이니까라는 명목으로 모든 걸 덮어왔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명절 때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선아 씨가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지만 서진이가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명절이라고 폭력이 정당화되나요? 흥분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선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옳았거든요. 도연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지속적인 폭언, 신체적 폭력, 공개적 모욕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검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에요. 선아 씨는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나인가? 저렇게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인가? 엄마, 결정해주세요. 서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할머니도 엄마 편이시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 순간 선아 씨의 눈동자에 두 갈래 길이 보였습니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끝낼 것인가.
나 정말 신고해도 될까? 선아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와 서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이제는 법도 엄마 편이 될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선아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저항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지켜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 선아 씨는 나서긴 했지만 걱정도 앞섰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마음속 가득히 의문이 들긴 했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강태준 씨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선아 씨는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선아 씨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참고 넘어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 강말순 씨의 팔순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회장 입구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꽃들이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대형 케이크가 중앙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강말순 여사 팔순 기념이라고 쓰인 빨간 플래카드가 눈에 띄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화려하게 해놨네. 팔순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사진 많이 찍어둬야겠어.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연회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씨는 평소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음료수를 나눠주고 안주를 정리하고 있었죠. 강말순 씨는 휠체어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죠. 하지만 축복의 문구와 웃음소리 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시누이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강선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엄마 건강이 요즘 어떤 것 같아? 예전만 못하지. 휠체어 생활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언제까지 이러실지. 대화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영미 씨가 화장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얘기하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 5명의 시누이들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강서진이가 이미 화장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진이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미리 실행시켜 두었습니다. 오빠 도연이로부터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곧 뒤지면 부동산은 태준이랑 우리가 나눠 가지면 돼. 강선미 씨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만 10억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강영미 씨가 짜증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곧 보낼 거야. 가장 충격적인 말은 강민숙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음식엔 내가 몇 번 넣어봤어. 엄마 건강 계속 안 좋아질걸. 칸막이 뒤에 숨어있던 서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에 해당하는 대화였거든요. 녹음 앱의 빨간불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는 마.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강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죠. 뭔 문제야? 늙어서 자연사한 거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 강진희 씨의 웃음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서진이는 숨을 죽이며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지? 당연히 태준이 아들들이겠지. 며느리한테 갈 리는 없고. 그럼 우리도 몫을 챙길 수 있겠네. 탐욕으로 가득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팔순을 맞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한편 연회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말순 씨가 선아 씨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선아야, 잠깐 이리 와봐. 선아 씨가 휠체어 옆으로 다가가자 말순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줄 선물이 있어. 말순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천국 갈 때 다 너한테 준다. 너 때문에 내 팔순 인생이 행복했다. 선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거든요. 늘 휠체어 밀어줘서 고마웠어. 내가 더 미안하다.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지 다 안다. 하지만 너만은 달랐어. 진짜 딸 같았다고. 선아 씨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줬어. 그 차이를 내가 모르겠니? 그 순간 연회장에는 축복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화장실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가셔야 우리도 편해지는 거 아냐? 맞아. 병원비만 해도 매달 얼마나 나가는데.
그래도 팔순까지 사셨으니까 충분하지. 서진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위해서는 끝까지 녹음해야 했죠. 연회장으로 돌아온 시누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아 보이세요. 팔순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딸들 같았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 어머니의 죽음을 기대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이만 빼고 말이죠. 축제와 범죄의 문장이 한 연회장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팔순잔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악의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선아 씨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악의 속에서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팔순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아 씨는 마음속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죠. 아이들이 보여준 증거들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강태준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소보다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직장에서 무언가 불쾌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현관에 벗어놓인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그의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과 리모컨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선아 씨가 미리 알아서 정리해뒀을 텐데 오늘은 시어머니 돌봄으로 바빴던 겁니다.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정리 좀 해놔. 태준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아 씨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어요. 즉시 달려나와 사과하며 정리하는 대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종일 시어머니 돌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 한마디가 태준 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가 먼저였는데 말이죠. 뭐, 그게 핑계가 돼. 집안일은 내 몫이잖아. 태준 씨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선아 씨는 의도적으로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 서진이가 알려준 홈캠의 촬영 각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위치였죠. 선아 씨의 이런 행동은 태준 씨에게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에서 작아지며 사과했을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선아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태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어요. 선아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해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여온 분노와 절망이 담긴 절규였죠. 태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따지고 든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편 방 안에서는 서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홈캠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죠. 동시에 도연이는 선반 뒤에 미리 설치해둔 보이스 레코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명절 때 저를 때리셨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선아 씨의 말에 태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더 이상 그런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나요? 이 질문이 태준 씨를 완전히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 선아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폭력이라고.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크고 거친 소리였어요.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이 꼴이 나는 거라고. 태준 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선아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권위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선아 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죠.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태준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선아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선아 씨가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에는 서열이 있어야 해. 아내가 남편을 깔보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의 폭언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이 홈캠과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벌어오는 줄 알아.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매일 밖에서 고생하는 거야. 태준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권위 의식이었죠. 선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때려도 된다는 뜻인가요? 때리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거야. 내가 버릇없이 굴어서 그런 거라고. 태준 씨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아 씨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봤죠. 때리세요. 그 대신 그게 교육인지 폭력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거예요. 이 말에 태준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아내의 기운을 느꼈거든요.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선아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태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죠.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선아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결심이 확고했다는 걸 태준 씨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쳤나? 이혼? 너 같은 년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태준 씨의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혼자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태준 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가 선아 씨에게 달려들려 하는 찰나였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도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서진이도 노트북을 안고 따라 나왔죠.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계속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태준 씨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거실 구석에 설치된 홈캠을 발견했죠. 너희들이 이런 짓을. 증거 수집이에요. 가정폭력은 범죄예요. 도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태준 씨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된 후였습니다. 그의 분노, 폭언, 협박까지 모두 편집되지 않는 원본 파일 속에 영원히 봉인된 것이죠. 선아 씨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무섭지만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사건이 있은 후 강도연이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죠. 특히 로스쿨 출신 선배들과의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전담 변호사로 10여 년간 활동하고 있는 선배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온 경험이 묻어나는 톤이었죠. 급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도현이의 말에 즉시 다음날 오전 미팅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선아 씨는 생전 처음으로 법무법인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높은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선아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꽉 쥐었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사무실 입구를 들어서자 넓은 대기실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는 선아 씨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변호사 김영수 씨는 40대 중반에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지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죠.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법조 관련 자격증과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두터운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첫마디는 선아 씨의 긴장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선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겪어온 일들,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최근 친척들 앞에서 벌어진 공개적인 모욕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죠. 말을 하는 동안 선아 씨는 여러 번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김 변호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도연이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면서 본격적인 증거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 목록이 나타났어요. 법학도답게 날짜별, 유형별로 완벽하게 분류해둔 자료들이었죠. 첫 번째로 공개된 건 홈캠 원본 영상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녹화된 파일들에는 태준 씨의 폭언, 물건 투척, 직접적인 신체 폭력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로 편집된 클립들은 폭력의 패턴과 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줬죠. 김 변호사는 몇 개의 영상을 재생해 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이런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선명한 증거는 흔치 않았거든요. 이 정도면 상습적 가정폭력이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다음으로 공개한 건 팔순잔치 날 녹음한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시누이들이 나눈 그 끔찍한 대화의 녹음이었죠. 파일이 재생되자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곧 뒤지면 부동산은 태준이랑 우리가 나눠 가지면 돼. 보험금만 10억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며느리 음식엔 내가 몇 번 넣어봤어. 김 변호사가 파일 재생을 멈추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책상 위에 노트를 덮으며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체포 가능한 사안입니다. 선아 씨는 변호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몰랐거든요. 김 변호사는 책장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조문집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상습성, 공개성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 등 모든 가중처벌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시누이들의 대화는 살인교사 혐의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음식에 넣었다는 발언은 독성 물질 투입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검찰에서도 반드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진이는 흥분한 표정으로 온라인 공개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지만 김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중요하며 자칫 잘못하면 역고소당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었죠. 선아 씨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동안 자신을 의심하며 살았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선아 씨의 떨리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는 지금까지 다뤄온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가진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게 그의 전문적 판단이었죠.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한다는 것이었어요. 가해자의 접근 금지, 전화 연락 금지, 동거 중단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독성 물질 투입 발언은 미수범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견해였죠. 선아 씨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달력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오후 중으로 경찰서 예약을 잡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선아 씨의 마지막 질문에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으셨으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법이 당신을 보호해줄 차례입니다. 선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거든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안도감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선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하루였습니다. 변호사 상담 다음 날 선아 씨는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이 그녀에게는 무척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약속을 잡아둔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진술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선아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이와 서진이가 양옆에서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아주었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술실은 생각보다 밝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죠. 담당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전담팀 소속인 박 수사관과 이 수사관이었어요. 두 분 모두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지니고 계셨지만 눈빛에는 전문가다운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 수사관의 부드러운 음성이 선아 씨의 긴장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선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겪어온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말을 하는 동안 여러 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거 검토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준비해온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홈캠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태준 씨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선아 씨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장면이 나왔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최근 벌어진 이혼 선언과 그에 따른 폭력적 반응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상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박 수사관이 화면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어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까지 참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 수사관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가정폭력이 확실하네요. 영상 화질도 선명하고 시간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증거로서 완벽합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건 팔순잔치 날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의 충격적인 대화가 진술실에 울려 퍼졌죠. 엄마 곧 뒤지면 부동산은 태준이랑 우리가 나눠 가지면 돼. 보험금만 10억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냐. 며느리 음식엔 내가 몇 번 넣어봤어. 녹음이 끝나자 진술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수사관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박 수사관이 의자에서 일어나 동료와 잠깐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가정 갈등 수준을 훨씬 넘어선 사안입니다. 이 수사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누이분들은 살인교사 혐의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잠시 후 두 수사관이 짧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박 수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 결과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오늘 중으로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여전히 마지막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을 정말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인데요. 저 사람은 그래도 아이 아버지인데. 선아 씨의 내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현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도현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혼자 참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만하세요. 서진이도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해자의 아내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아이의 말이 선아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의 평화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일방적인 참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참음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도요. 박 수사관이 선아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 의사가 있으시면 지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아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래된 두려움과 새로운 용기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가 승리했습니다. 저 고소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수사관이 고소장 양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선아 씨의 눈동자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이름을 가진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해방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박 수사관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시누이분들에 대해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체포가 되는 건가요? 선아 씨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증거가 명확하고 상습성도 인정되니까 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수사관의 확답이었습니다. 도연이와 서진이가 동시에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이제는 법도 엄마 편이 될 거예요. 선아 씨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무섭지만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선아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오랜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끝이 보이기 때문이었죠. 과연 그들은 어떤 혐의로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강태준 씨는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고 시누이들도 자주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죠. 선아 씨만이 변호사와 경찰로부터 받은 연락을 통해 상황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 곧 집행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침내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리더니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아 씨는 미리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태준 씨는 잠에서 깬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영장 집행차 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준 씨가 황급히 문을 열자 수명의 경찰관들이 영장을 제시하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준 씨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강태준 씨,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태준 씨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죠. 한편 비슷한 시각, 시누이들의 집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선미 씨, 강영미 씨, 강민숙 씨, 강정희 씨, 강진희 씨 모두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체포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강선미 씨가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수사관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팔순잔치 날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증거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아 씨는 창문 너머로 경찰차에 태워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마침내 이 모든 악몽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후 시어머니 강말순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해 오시던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워 보였어요. 선아 씨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간병을 했습니다. 선아야, 말순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선아 씨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진짜로. 말순 씨의 눈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지 다 알았어. 하지만 너만은 달랐다. 진짜 딸 같았어. 선아 씨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강말순 씨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0세. 고된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며느리의 보살핌 속에서 마무리하셨죠. 장례식장은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주요 가족들인 태준 씨와 시누이들은 구치소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어요. 선아 씨가 홀로 상주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갈 무렵 고인의 담당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유언장을 들고 있었죠. 고인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공증도 맞춰져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유언장을 바라봤죠.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나 강말순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전 재산과 보험 수익자를 며느리 이선아로 지정한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거든요. 아들과 딸들은 나를 재산과 보험금으로만 봤지만 며느리 선아만은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준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장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모두 선아 씨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은 곧 구치소에 수감된 태준 씨와 시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믿을 수가 없다. 태준 씨는 면회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말고 며느리한테 전부 다 줬다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탐내던 재산이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서 모신 어머니인데. 강영미 씨가 울먹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선아 씨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저를 지켰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도연이와 서진이가 양옆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선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시어머니께서도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며느리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걸 보시면서 말이죠. 이제 선아 씨에게는 진짜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오늘 이선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